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5년 11월 4일입니다. 화요일이죠. 자,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방부 쪽에서 보고를 했지요. 원자력 추진 잠수함, 원잠이라고 하겠습니다. 핵잠은 보통 전략, 이거 우리나라만의 분류인 것 같은데, 핵잠은 핵 추진이라기보다는 전략 원잠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핵 무기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탄을 의미하는 것 같고, 원자력 추진이라는 것은 추진 기간 위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원자로로 추진하는 잠수함, 그래서 원잠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거기에 국산화 가능성에 대한 국산화 한다는 이야기가 보고가 됐고, 2030년대 중반쯤이면 된다. 저는 강하게 밀어붙이면 더 빨리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가 이제 놀란 것은 많은 보도들을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죠. 트럼프 핵잠 승인 재확인 일각 의심에 미국 장관이 대못을 박았다. 뭐 한국이 건조할 수 있다. 한국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덧붙인 것으로 지금 돼 있어요. 자, 이건 MBC 보도고, 다른 보도를 보더라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등장해요. 기자들이 의구심을 갖다. 진짜가, 쉽게 말해서. 자, 이 말은 이것에 대해서 왜 그러면 이제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전혀 기반이 없는, 허상의 기반을 둔 그런 생각들. 민주당 정권은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다라는 부분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도 언론에서 보도가 된 그런 부분들, 우리의 고체 연료를 우주 기술 사용하는 거, 탄두 중량 제한 해제하는 거, 사거리 제한 해제하는 거, 그게 다 문재인 때 발생한 일입니다. 트럼프 일기 때. 그때 이미 큰 틀에 지금 요번에 피트 헤거스에서 국방장관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건 이렇게 표현을 했죠. 트럼프와 이재명이 딜을 했다. 큰 딜을 했다. 하지만 아닙니다. 사실은 큰 딜은 문재인과 한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 너희가 약해진 너희의 대중국 안보 라인을 대신해 줄 테니까 너희는 북한하고 종전선언을 해라. 거기다가 이제 푸틴이 살을 붙인 거죠. 북미 죄송합니다. 북러 상호 방위 조약을 맺으면서, 그리고 최근에 아시아 국가들이 그것을 용인한 것이고, 트럼프가 2기가 되면서 실행에 옮기는 것이죠. 한국을 미래의 파트너로 선정한 것이죠. 중국과 대적할 수 있는, 미국만으로는 차세대 기술들을 도입을 하더라도 전기차처럼 금방 따라잡힌다. 한국이나 파트너가 필요하다. 거기다가 북한이나 파트너는 더더욱 필요하다. 저렴한 생산 기반이라는 측면에서. 자,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여러 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잘 없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하면서 여러분 들으실 때 모든 분들이 한순간에 다 이해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저도 가끔 댓글 보면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참 댓글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제가 자주 보는 건 아닙니다만 오늘 좀 봤더니 소리가 좀 작다. 그래서 평소에는 제가 이제 편집을 할 때 소리를 낮춰서 지금 편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생으로 해보겠습니다. 너무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이제 이것은 이제 국산화로 간다는 게, 핵잠을 막 건조하는 것도 대단한데, 대단하다기보다는 그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전부 다 국산화한다는 얘기까지 사실 다 나온 거거든요. 예. 그 현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현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한테. 여기서 현타가 오는 분들은, 여태까지 어디에 기반을 두고 본인들의 생각을 해왔는지, 정치적 성향과 사회적 성향을 결정해 오셨는지, 그게 대해서 아마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된다는 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기사들을 봤을 때. 이것은 이제 우리 선배님들이 말씀하신 세상에 변화가 올 때, 그것이 하늘이 원하든 외계인이 조정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느끼고 변화를 직감하고, 나는 이렇게 처신해야 되겠다. 이거 잘못 알고 있었네. 이게 맞는 것이네. 그것은 앞에서 해온 여러 가지 누적된 것이 있고, 그 누적된 것의 결과로 세상이 바뀌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또 뒤늦게 체감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인간들이 다 한 것인데 하늘이 결정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개입할 수도 있죠. 인간은 미미한 존재니까. 어쨌거나 그런 것도 되게 복합적이거든요. 그리고 선배님들이 말씀하셨죠.
자기가 변화를 초래해놓고 인류라는 존재가 한 세대가 3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변화는 뭐 몇만 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짧게는 지금 몇십 년 전부터 몇십 년 기간에도 발생을 해요. 예. 자, 이런 거죠. 제가 딸이 셋인데, 예를 들어서 한 30년 전 같았으면은, 야, 어떡하냐, 딸만 셋 낳아서.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가족 식사를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유, 아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요즘 딸들이 되게 잘하는데, 이런 말을 거쳐서, 복이 많으시네요. 이런 말까지로 바뀌는데 30년도 걸린 거거든요. 그 변화를 누가 초래시켰습니까? 하느님이 만들어줬어요? 부처님이 만들어줬어요? 아니에요. 세상이 그냥 바뀐 거예요. 그 세상이 바뀌는 우리가 기회를 한 것이고, 인지하든 못하든지 간에, 예.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된다. 큰 틀에서 그것이 이제 세상이 바뀌는 신호다. 어차피 인간이 하는 거니까. 생각이 바뀌면은 새로운 행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맞물리죠. 자, 오늘 이제 소재를 이걸 꼽았습니다. 이게 이제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어디에서 쉬프랑급이라고 하는데, 일단 그래서 두 개 다 썼습니다. 공격 원잠이에요. 공격 원잠은 전략 원잠이 아닙니다. 수직 발사관이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이것은 상대방 공격 원잠이나 또는 상대방의 전략 원잠을 추격하고 대항하는 용도입니다. 자, 옛날부터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죠. 우리가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가져간다. 그러면은 그 소위 뭐라고 할까? 그 국방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바라쿠다급의 프랑스로부터 기술 도입을 할 가능성이 있다. 예. 지금 이제 장영실함, 장보고 3 배치 2가 4,000톤을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5,000톤급.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이럴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100% 공격 원장이라기보다는 다목적함을 원하는 것 같아요. 과연 앞으로 세상에서, 뭐라고 할까, 그 진영 논리가 붕괴돼서 러시아 대 미국 또는 미국 대 중국 그 구도가 깨진다고 그러면은 과연 대륙을 건너서 지구 반대편을 때려야 되는 ICBM이 과연 필요하냐? 핵무장은 필요할 수 있어요. 반드시 ICBM이 아니다. 한국의 주적이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ICBM 정도는 필요 없어요. 그것을 잠수함에 실을 정도는 아니에요. 여기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는 중국이거든요. 중국 내륙 깊숙이 2, 3,000km. 저 뭐 서해 끝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서 이미 우리가 개발해놓은 무기 체계를 넣어도 된다. 뭐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겠죠. 예. 자, 그렇게 되면은 수직 발사관이 작아도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목적합니다. 약 5,000톤급의 수직 발사관을 갖춘 형태. 그래서 그것은 이제 추진 방식만 디젤에서 디젤 전기 추진에서 원자력 전기 추진으로 바뀌는 것이지만 기본 설계의 확장이다. 진화를 하는 것이지 대뜸 원자력 잠수함을 만드는 게 아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바라쿠다 시프랑급은 5,000톤급이고 총 6척을 가질 것으로 예정이 돼 있고 현재 3척이 건조되고 1척이 추가로 건조되고 있는 중이며 2척 더 확보할 것 같아요. 우리도 최소한 이거 이상은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원자력 기관은 뭐냐면 이건 좀 중요해요. 150메가와트급 가압 경수로예요. 가압 경수로는 열 전달 매체로서 원자로에서 나오는 열을 물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전기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끌어오르는 거죠. 그러면 전기 기관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거부터 그 전기를 이용해서 고압 전기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린다. 그래서 전기를 생산한다. 예, 이거는 전기기관도 그렇고 원자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단지 열원이 뭐냐, 뭘 넣어서 그 에너지를 발생시키냐 그 차이거든요. 가압을 하는 이유는 물을 압력을 높이면 늦게 끓잖아요, 그죠? 예, 기압이 높으면 물이 늦게 끓습니다. 전기 압력과 대기압이 같을 때 물이 끓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압이 약한 고산지대에서는 물이 빨리 끓는 겁니다. 80도, 90도에서 끓는 거예요. 100도가 아니고 그것은 해수면에서 그렇다는 거고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압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밥이 설익죠. 그래서 뚜껑에다 돌을 올린다 뭐 이런 건데
그래서 가압 경수를 하면은 좀 더 물이 에너지를 많이 머금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배관 같은 게 좀 힘들어지겠죠. 압력이 가해졌기 때문에 150메가와트는 열 출력을 의미합니다. 열 출력을. 자, 이 열 출력이 그만큼 150메가와트가 나와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전기 출력이란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150메가와트라는 에너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걸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게 되죠. 그것은 전기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손실이 돼요. 발전기를 일단 돌리잖아요. 그래서 실제 전기 출력은 이것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50메가와트 전기 출력이에요. 예, 이것은 나중에 이 친구들이 어떤 규모의 발전기를 쓰는지 그 스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발전기의 스펙을 거꾸로도 나와 있거든요. 그럼 거꾸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국산 원자로의 출력이 어느 정도 역산도 가능해요. 네. 참고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발전기를 10메가와트 발전기를 두 개를 쓰고 있어요. 즉 20메가와트 발전기를 쓰고 있어요. 자, 150메가와트 최고 출력이 열 출력이 나오면 전기 출력은 50메가와트죠. 그런데 실제 잠수함을 구동하는 데 필요한 최대 출력은, 즉 최고 속도를 낸다는 전제겠죠. 20메가와트라는 거예요. 즉 150에서 열 출력 150, 전기 출력으로 바꾸면 50메가와트가 나온다. 그런데 그 발전기는 20메가와트를 생산할 수 있는 발전기다. 즉 150이 결국은 20메가와트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 잠수함을 최고 속도 예를 들어 40km 이상을 낼 수 있게 한다. 무제한으로. 요거예요. 예. 그래서 이 스펙을 보면 우리 스펙이 대충 감이 잡힌다. 왜냐하면 이 규모가 비슷하니까. 단지 차이점이라면 우리는 수직 발산을 더 붙인다는 그 차이가 있겠죠. 우리는 다목적함이에요. 그것은 변화된 세상, 다극화된 세상, 다자구도의 세상에 딱 맞는 잠수함 함종이에요. 예, 앞으로 전략운전 필요 없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것은 2025년 마덱스에서 보여진 미래형 잠수함 컨셉 하나죠. 이건 좀 다른 사진을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 보면 수직 발사관이 10개가 들어있는 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부 오늘 국방부 보고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4,000톤급 디젤 잠수함까지 국산화 100% 됐기 때문에 그걸 5,000톤으로 확장하는 것은 어려운 건 아니다. 원자력 기관도 준비가 돼 있다. 무장 체계도 준비가 돼 있다. 그게 국산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자, 트럼프가 필리 조선소에서 만든다? 실제 그렇게 실행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국 기술로 미국 노동자들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블러핑일 수도 있어요, 일단은. 예. 최적의 조건은 한국에서 만드는 거죠. 특히 일본하면 한국에서 만들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자, 이것은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바라쿠다 수프란급의 스펙입니다. 자, 요 정도 이런 게 있다라는 거고, 요 스펙을 동등 이상으로 아마 우리가 달성하려고 해야 된다. 우리의 원잠은. 자, 좀 구체적으로 볼게요. 여긴 합니다. 자, 현재 이제 세척이 건조됐는데 척당 3조 정도 돼요. 네, 22년 가격으로. 근데 제가 알기로 지금 제 기억으로는 우리의 지금 장보고 배치3 안창호급 장영실급 척당 가격이 1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그것은 세종급의 가격이랑 비슷하고 정조급의 가격도 1조 2천억, 요 1조 3천, 1조 5천억 요 안짝이에요. 우리 호위함들은 한 5천억은 요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가격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만든다고 했을 때는 3조까지는 전 안 간다고 봅니다. 예, 1조보다 높겠지요. 그래서 한 2조 내외로 2조보다 좀 못 미치는 정도, 아니면 2조 정도에서 해결되지 않을까, 대충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가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격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척수가 달라지잖아요. 예, 이걸 반값에 만들 수 있으면 프랑스가 6척 만들 것을 우리는 12척 만들 수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밑에 있던 스펙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5,300톤이고, 우리도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99.5m. 지금 우리 작년 실험이 아마 90m 가까이 될 거예요. 폭은 우리가 더 넓어요. 뭐 9m 이상. 이것은 우리가 수직 발사관을 양쪽으로 2열로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직 발사관이 폭이 좀 넓다고 생각합니다. K15 가압 경수형 원전을 가지고 있는데 150MW 아까 말씀드렸죠. 이 K15는 어디서 쓰이냐면 이 힘이 남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어떤 스펙으로 또는 어떻게 튜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이 150MW만 해도 출력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공격 원잠이고 프랑스는 여기 위에 전략 원잠을 가지고 있어요. 예, 트라이옹판급이라는 거. 영어로 말하면 트라이엄펀트, 그거죠. 뭐 승리자의 뭐 이런 느낌인데, 그것은 12,000톤이에요. 배가 자그마치 2배 이상 크거든요. 그런데도 거기도 가압 경수 K15 원조를 써요. 아마 최고 속도도 비슷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보시면 10메가와트 발전기를 2대 쓴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전 출력이 발전기에서 나온 전기를 모터를 돌릴 때 거기 열 손실이 에너지 손실이 있긴 하겠지만 발전기를 봤을 때는 20메가와트가 최대 출력이에요. 이게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즉 150메가와트를 5,300톤급에 쓴다고 했을 때는 흘러 넘친다. 왜? 최고 출력 20메가와트만 있어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20메가와트 최고 출력은 전기 출력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50에서 20으로 줄어드는 건데 넉넉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보다 배가 톤수가 2배나 더 많이 나가는 죄송합니다. 전략 원잠도 이걸로 돌리니까. 그리고 최고 속도가 25노트 이상이에요. 작전 기간은 이거는 뭐 에너지는 전혀 무관하죠. 70일 이상. 주로 이제 부식 문제죠. 부식. 인간적으로 못 견디는 거죠. 성분들이. 자, 우리가 국산 원잠을 생각할 때 당연히 우리가 자체적으로 디자인한다는 부분이 있고 이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원자로가 이제 이게 하나 더 붙이자면 이제 K15 원자로가 차세대 핵추진 항공모함에 또 들어가는 원자로입니다. 자, 한 원자로를 가지고 여러 군데 쓴다는 것이죠. 아마 항공모함에는 이 원자로가 한 개 갖고는 당연히 안 되겠죠. 2개 이상이 될 거예요. 예, 2개 이상, 최소한 2개 이상. 예, 이게 될 거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할 거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우리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한 개가 들어간다면은 그것이 우리의 중형 항모는 원자력 추진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잖아요. 거기 2개, 또는 4개. 이런 식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아마 2개 정도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예.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자, 제가 바로 이 자료를 그 다음 장에 넣어놨네요. 이것은 2023년 마덱스에 온 네이발 뉴스가 인터뷰한 기사를 실은 겁니다. KTDX는 완전 전기 추진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게 주력으로 들어가는 게 가스터빈 엔진 2개, MT30 2개 들어가는 거예요. 디젤 3개. 이 모든 것을 그냥 발전기로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모터를 개발했다. 25메가와트 추진 모터를 했다. 예. MT30이 한 5만 마력? 제가 쓸 수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전기 출력으로 와트로 표시하면 하면 35메가와트? 찾아봐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네, 36에서 40메가와트 정도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디젤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할 거예요. 그럼 70에서 80메가와트 정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열 출력으로. 그러면은 아까 K15 프랑스의 그 원자로는 가압 경수로 옛날 방식이에요. 기존에 우리 원자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 그것을 크기를 줄여놓은 거예요. 그거는 1기가와트거든요. 그걸 150메가와트로 줄여놓은 거니까 한 6분의 1, 7분의 1로 줄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원자로는 차세대 고속 정식로거든요. 나피스무스일 가능성이 커요. 러시아 기술을 기반으로 가져와서 국산화한. 자, 그게 150메가와트에 아까 K15 같은 경우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150메가와트의 열 출력에 그게 결국에는 발전기만 20메가와트거든요. 예, 그럼 모터 최고 출력은 20메가와트가 안 된다는 거예요. 추진 모터 기준으로는. 그런데 우리는 가스터빈 엔진 MT30이 주력으로 봤을 때 35메가와트,
열 출력이거든요. 그럼 70메가와트 내지는 80메가와트인데 추진 모터는 25메가와트예요. 즉 150대 7, 80인데 우리 추진 모터의 출력이 훨씬 높아요. 프랑스 것보다 10에서 20% 이상 높아요. 자, 이것은 뭐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K15를 프랑스는 그 환경이나 이런 뭐 문제 때문에 20% 이상 이하의 상용 농축 에너지를 써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원자로의 연료를 갈아야 돼요. 자주. 왜냐하면은 러시아나 미국 같은 경우는 가학 경수로에서 90% 이상의 고농축을 쓰거든요. 그러면 40년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20%를 써요. 그러면 4분의 1이잖아요. 5분의 1이거나. 그럼 10년마다 한 번씩 갈아야 돼요. 그건 너무 자주다. 그래서 가운데 타협을 했다. 한 20년마다 한 번씩 가는 것으로. 그러기 위해서 고용량의 원자로를 넣되, 그리고 에너지도 또는 그리고 동시에 많은 우라늄 원료를 넣되 출력을 좀 낮게 뽑았습니다. 일단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 80메가와트에 25메가와트 추진 모터, K15 프랑스 같은 경우는 150메가와트 열 출력에 발전기가 20메가와트. 그러면 그걸 모터로 가게 되면 더 떨어질 거잖아요. 예, 여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차세대 원전으로 한다고 했을 때 150메가와트가 프랑스에서는 필요한 게 아니다. 왜? 열 효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같은 20% 이하의 농축률을 쓰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7, 80, 60에서 80메가와트 정도면 충분하다. 그리고 잠수함의 수명이 끝날 때까지 안 갈아도 된다. 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새삼스럽게 새로 확인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2023년에 YTN 사이언스에서 보도를 한 건데, 우리 한국전기연구원의 창원에 그게 있습니다. 저기 전기선박 육상시험연구소. 이게 전기 추진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디젤 잠수함이 전부 전기 추진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본적으로 하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차세대 우리 KDDX겠죠. 그리고 호위함 FX4 같은 경우에 전기 추진이 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자,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세팅을 하는 건데,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거기 있는 센터장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이해를 못 하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추정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걸 보면서 확인을 하게 됐어요. 뭐라고 하느냐? 상반회전 추진기, 가변속 발전기, 그리고 자율 운항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제일 쉬운 것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게 전부 다 잠수함과 관련된 겁니다. 네. 이번에 국산화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국방부에서 오늘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한테 국무회의에서 보고할 때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왔고 이제 안정성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무르익었다는 겁니다. 그냥 다 알려주는 거예요. 자율운항은 우리가 AI와 무인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미국의 주한미군의 UH-60 블랙호크 쓰는 그 조종사들하고 한국 공군의 수리온을 쓰는 한국 육군이죠. 만나면 이런 얘기 한다고 그래요. 이제 그 출력이 다 올라갔으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많이 부러워한다. 왜냐하면 조종하기 힘든데, 특히 이제 헬기 같은 경우는 자기 위치를 파악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지형 지물을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옛날에 미군 헬기가 휴전선 넘어가가지고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맞고 추락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계절이 바뀌고 눈이 오고 이러면 지형 지물이 바뀌어요. 예. 그래서 한국군의 자율운행 시스템이 정말 좋다. 미군들이 그런 이야기 한다 하거든요. 이게 자율운항 알고리즘, 그게 그 이야기고, 상반회전 추진기다. 자, 원자력 추진이 되려면은 뒤에 속도가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스크류 갖고는 안 됩니다. 일반적인 스크류 가지고 고속을 올리게 되면은 공기방울이 너무 많이 생기고, 캐비테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스크류도 손상되고 소리가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그걸 줄이기 위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전부 다 펌프젯이라는 걸 쓰거든요. 관에서
쉽게 말해서 뭐라고 할까, 수상스키 같은 그런 이제 출력 방식을 쓰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는 명확해집니다. 상반 회전으로 하겠다. 지금 원잠을 가진 국가들이 하는 그런 펌프젯에서 그 다음 단계를 시도하겠다는 겁니다. 뒤에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국내 최초다. 세계 최초다. 덕트 안에 넣어서 펌프젯으로 돌리는데, 그 펌프젯에 이게 이제 한쪽 방향으로 돌다 보면, 여러분 헬기 뒤에 왜 뒤에 조그만 그 프로펠러가 달려 있습니까? 헬기의 메인 로트가 한쪽 방향으로 돌게 되면은 헬기가 따라 돌게 됩니다. 그쪽으로 몸통이. 그래서 그 반대쪽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이제는 빠른 속도로 가게 되면 이게 현격히 나타날 거예요. 빠른 속도로 아까 25노트, 30노트. 제가 봐서 우리는 상당히 고속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25메가와트잖아요. 모터 출력이. 그거 하나 개발해가지고 잠수함에 분명히 쓴다, 안 쓴다? 쓰겠죠, 당연히. 그러면 프랑스의 공격 원잠보다 출력이 훨씬 세요. 그 말은 이제 속도가 높다는 거예요. 같은 톤수에. 자, 그렇게 되면 한쪽 방향으로 계속 도는 스크류에 의해서 반대 방향으로 계속 틀린다는 거예요. 배가 한쪽 방향으로. 그걸 이제 잡아주려면 그게 에너지 소모가 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소음도 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도는 추진기를 같이 반반 섞어서 함으로써 그것을 상쇄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 효율이 10%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그게 상반 회전 추진기고, 이게 세계 최초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변속 발전기는 뭐냐면은, 우리 발전기의 발전을 하려면 적정 RPM이 필요합니다. RPM 대가 발전이 되는 게.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느려도 안 돼요. 예, 그래서 풍력 발전기 같은 거 보면은, 그게 옛날에 기어로 해서 정속, 기어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발전기가 최적화된 상태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그 강력한 토크로 도는 거잖아요. 그걸 고속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헬리콥터 같은 경우는 반대죠. 가스터빈에서 나오는 10,000rpm 이상의 고속을 헬기 로터는 뭐 분당 200-300 rpm 밖에 안 돌거든요. 고토크로 바꿔줘요. 그래서 고급 기술인 거거든요. 고장도 많이 나고 비싸고.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냐면, 원자로에서 나오는 출력을 전기를 어떻게 바꿀 거냐. 거기도 과거에는 기어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발전기가 최적화된 상태로서 발전할 수 있게. 자, 그런데 잠수함에서 그게 문제가 있어요. 일단 기계적 구조가 많아지면 고장이 날 가능성이 많아요. 풍력 발전기에서도 과거 방식, 지금도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 감속 기어에서 고장이 제일 많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가변속 발전기는 뭐냐 하면은, 제가 봐서는 그 기어가 없는 발전기 같거든요. 기어가 없는. 그리고 RPM대가 훨씬 넓은. 이거는 전기 추진 선박이나 엔진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술이에요. 일단 무게를 줄이고 고장의 부분을 확실히 줄여요. 그리고 기어로 가는 것보다는 모터가 훨씬 안정성이 좋거든요. 내구성이. 고장이 날 우려가 없고, 무엇보다 잠수함에서는 기어로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면 소리가 나게 됩니다. 소리가. 그것을 모터로 대체하겠다. 그게 가변속 발전기. 이 부분도 거의 세계 최초 수준이 아닌가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최신 기술이에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섞어서 개발하고 있다. 그게 벌써 3년 전의 이야기예요. 2년 전의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만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디젤 잠수함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언뜻 돌려서 비접촉으로 구현하는 상하 반전 로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소음 감소 잠수함에 적용 가능하다. 비접촉으로 구현했다. 이것은 전자기식으로 돈다는 겁니다. 기어 없이. 아래 거와 밑에 것이 따로 돌리다. 지금 러시아의 카모프 헬기가 상하 반전 로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꼬리에 로터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많은 무인 수직이 착륙 형태의 무인기들이 상하 반전으로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전자기 방식으로 거꾸로 돌린다는 겁니다. 소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 이걸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기여 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잠수함에 적용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이러면 일단 열 효율이 좋아진다. 아까 10% 말씀을 드렸죠. 예. 그리고 잠수함의 거동이 안정화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동차 얼라이먼트가 틀어진 차를 타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차가 불안정하고. 즉 물속에서는 그게 소리로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표면에서 나는 소리로. 열 효율은 아까 10%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이것이 요즘 AI가 진짜 좋더라고요. 구글 AI에 물었더니 바로 나오더라고요. 상반 회전, 자기 기어 활용. 예, 이것은 우리가 여러 군데 많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빌리티라 그래가지고 무인 항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투자를. 그거 상하 반전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이걸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대량 생산으로 되게 되면은 단가가 기존의 기어를 깎는 것보다 훨씬 싸져요. 수명도 길고 고장도 안 나고. 자, 추진율이 10% 향상. 제 주요 내용만 골라서 적었습니다. 이것을 밑에 딱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좀 전에 이제 예로서 말씀드린 게 한국전기연구원의 육상 전기선박 연구소 창원에 있거든요. 그거 바로 이야기가 나오네요. 한국전기연구원에서 기술을 개발했다. 되어 있어요. 예. 자, 이러면은 우리 잠수함은 엄청나게 조용해진다. 원자로의 출력이 바로 발전기에 연결된다. 가운데 기어 없이. 그래서 그 출력이 거기서 손상이 거의 없다는 부분도 동시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꾸로 우리는 25메가와트 전동기를 모터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원자력 엔진, 원자로의 출력은 제가 봐서 60에서 80메가와트면 충분하다. 예. 프랑스는 150메가와트를 해서 20메가와트 이하, 15에서 한 18 사이, 그거보다 더 낮을 수도 있어요. 출력이 나오는데. 그리고도 제가 봤으면 원자로의 연료 재충진을 한 20년마다 한 번씩은 해야 될 거예요. 원자로 큰 걸 쓰고 연료를 가장 적게 뽑아 쓰는 그런 형태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는 거죠. 자, 이거 거꾸로 이렇게 비교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방식이 다 드러난다고 봅니다. 예, 차세대라는 말을 쓰기에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린 거죠. 잠수함 펌프제 추진기 설계 기술 22년, 24년 31억 투입, 31억. 아파트 한 채 값이잖아요. 서울 강남에. 자, 그때 이것도 소개드렸습니다만 오늘 이제 확실해진 것이죠. 상하 반전이 들어간다. 로트가, 스크류가 반대로 도는다. 예. 자, 그래서 그때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효율을 상승하고. 왜냐하면 펌프젯으로 되게 되면은 추진 효율이 떨어집니다. 위 덕트를 씌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리는 줄지만 그렇지만 그건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고속으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디젤 잠수함과 달리 펌프젯은 무조건 가야 돼요. 근데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게 열 효율이 떨어진다. 네. 그 열 효율 떨어지는 부분도 우리는 그냥 양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하 반전을 이용해서. 예. 자, 그와 동시에 기존 상하 반전이 아닌 펌프젯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기존의 기어로 돈다. 한쪽 방향으로 도는 것도. 그 기어까지 다 없어졌다. 예. 그 자체에서 일단 효율이 더 증가한다. 즉, 25메가와트의 발전기에서 나오는 출력도 우리가 훨씬 더 스크류에 많이 전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뒤에 나오겠습니다. 이미 개발해 놓은 우라노스라는 그 납비스무스 기반의 용융 금속 기반의 그 원자로가 지금 65메가와트, 열 출력 기준으로 70메가와트. 자,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우리가 쓰는 원자로는 프랑스의 150메가와트 원자로보다는 훨씬 작을 것이다. 자, 그 자체는 잠수함의 크기가 비슷하다면 내부 공간을 훨씬 적게 차지할 수도 있다. 이런 것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돼요. 네. 자,
예전에 보여드린 거죠. 이제 하나가 컨셉으로 보여준 미래형 잠수함 컨셉. 저 위에 보시면 저게 펌프젯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밑에 것은 이제 이번에 장년실함에 달려있는 일반적인 디젤 잠수함의 스크류입니다. 디젤 잠수함은 저걸로 충분히 조용해요. 빨리 안 달리니까. 달릴 수 없고. 그렇지만 원자력 잠수함은 빨리 달리기 때문에 소음 밑에 같은 스크류 가지고는 소음이 발생해서 안 된다. 그래서 저는 펌프젯을 했다. 덕터에 넣은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제트스키 같다는 표현을 드린 것이고, 저기에 속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상하 반전으로 하는 로터를 넣는다. 전자기 방식으로 구동되는 기어가 없이. 자, 제가 드린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러시아 기술을 가져와서 꾸준히 개발했던 것이고, 지금 봐서는 한 65메가와트 정도를 실전기를 쓴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그대로 쓸 수 있을까? 그대로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우리 이제 KDDX에 들어가는 게 25메가와트인데,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다 안 써도 되잖아요. 그죠? 예, 예. 자, 그렇게 되면은 프랑스 잠수함하고 비슷해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연결고리에서 열 효율은 훨씬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65메가와트면 열 출력으로 따지면 한 18메가와트 또는 20메가와트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전기가 그만큼 나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국무회의에서 국방부가 보고하기를 원자로나 무장 체계 같은 거 준비가 돼 있고, 기본적으로는 디젤 잠수함을 우리가 국산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설계력을 확보했다. 제가 국산화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제가 뭐 몇 년 전부터 드린 말씀이에요. 몇 년 전에 이거 제가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이거 언론에서 찾으면 인터넷에 검색이 다 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울산과학기술원에서 2019년부터 2023년간에 이걸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문재인 때 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그때 트럼프랑 딜을 했잖아요. 예, 예. 그 딜을 한 것이, 지금은 훨씬 더 그 딜의 방향성이 더 깊어진 것입니다. 타당했고, 예. 미국은 더 상황이 안 좋아졌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더 찌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 힘이 실린 거죠. 자, 그 상황에서 중국이 다시 1인 패권, 일국 패권 체계로 넘어가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러시아가 가운데 양다리를 걸치면서 다극화 세상 이야기하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한반도에 있어가지고 미국이 결단을 촉구한 것이고, 미국은 시간이 별로 없지요. 자본이 떠난다니까요, 자본이.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상업용 차세대 원전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빌 게이츠. 예. 그래서 미국의 이제 블랙락이나 투자가 AI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조선업에도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원전에도 이루어져야 되고, 수소에너지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얼굴 마담으로 AI가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군사용은 우리가 러시아 기술 기반 이걸 쓸 것 같습니다. 이거 상업화될 거 아니니까.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원자력 연구원에서 예전 핵 폐기물 처리용으로 차세대 원전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게 왜냐하면 바짝 태울 수 있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이 상당 수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빌 게이츠가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현대중공업 쪽에서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현대중공업은 향후 원자력 추진 선박의 엔진까지 같이 개발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힘센 엔진, 디젤 엔진이 그로 대체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세계 배가 다 바뀌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엄청난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손을 잡음으로 해서 그것을 표준의 변화를 인류의 순리에 맞게 환경적으로 순응하면서 선택을 하는데 2, 3년의 시간 주면 중국을 쫓아갈 수 있다는 그 부분이 입 딱 벌리고 있는 중국의 입을 탁 틀어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분야도 그래요. 그래서 한국 그리고 북한은 생산 기조의 역할이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무역의 루트가 생기는 거죠. 북극항로로 대표되는 그리고 육상 시베리아 철도망 당연하죠. 그 가운데 있는 중요 거점들이 다 살아날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북한의 몸값은 엄청나게 올라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하고 김정은과 에이펙에서 트럼프의 미팅이 성사되지 않은 것은
일부러 그런 게 아닌가. 그것을 그렇게 조심성 없이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언짢다, 기분 나빠, 안 받나, 자존심 상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것은 중국과 상관이 있는 내용이더라고 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당시 이 19년에서 23년까지 이걸 했고 끝났다는 거죠. 25년이잖아요. 이때는 개발하는 게 아니고 개발된 것을 적용하는 거였어요. 이게 이제 국방부에서 보고한 안정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수함용으로 필요한 원자로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해양용, 초소형 원자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뭐 거짓말은 아니죠. 해양용이죠. 잠수함도 해양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것은 이미 2020년 한국 원자력 학회지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가 개발된 원자로를 이렇게 테이블로 만든 거예요. 표로.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 거 해놓은 거 보이시죠? 우라노스, 유니스터, 울산과학기술원, 노형은 뭐냐? LFR, L은 레드입니다. 납이라는 뜻이죠. 납 기반의 고속 정식로다. 이 PWR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프레셔드입니다. 압력이 가해진 워터 리액터, 가압 경수로. 이거 끝난 거예요, 이제. 가압 경수는 다 끝났어요. 예. 자, 그래서 그때 출력이 18메가와트라고 되어 있죠. 18메가와트다. 이것은 이제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대로, 좀 이따 보여드릴 대로 우라노스라는 게 이름이 열 출력 기준으로는 60에서 70메가와트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기 에너지로 환산을 하게 되면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원자력 잠수함에 들어가는 원자로에 다 여기서 크게 바뀌지 않는다. 여기서 출력을 조금만 증가시키면 충분하다. 한 80메가와트 정도 충분할까? 그건 제가 봐서는 열 출력이 아까 우리 전동기 출력이 25메가와트 했잖아요. 그러니까 25메가와트 다 안 쓴다면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이 18메가와트만 제대로 전달돼서 쓴다. 훨씬 효율적으로 이 자체로도 프랑스의 K15 150메가와트짜리 열출력 기반, 예, 이건 열출력 기반 60에서 70. 그게 상응하는 최종 출력을 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LFR 4세대 일체형 초고속 원자로. 이게 이제 지금 말하면 고속 정식로라는 거죠. 예, 납 비스무스고 녹연점이 123도다. 즉 이것은 물이 아니고 납이 들어가서 납이 열을 전달하는 매개로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 출력은 60에서 80메가와트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이 정도만 하더라도 40년 동안 연료 교체가 필요 없다. 프랑스 잠수함은 제가 알기로는 20년입니다. 아까 그렇게 넉넉한 에너지 갭을 두고 설계를 했지만 20년 만에 한 번씩은 배를 쪼개야 돼요. 네, 이게 거의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그때 등장했던 거죠. 지름이 1.7, 길이가 6m. 이 정도 크기예요. 이게 원자로예요. 자, 아마 나트륨 기반의 원자로도 용융염 원자로죠. 그것은 이제 금속에 비해서는 더 빠른, 더 높은 농도에서 아마 녹든가 그렇게 원리는 같아요. 물이 열의 전달 매체로 활용되는 것에 비해서 납이나 나트륨을 쓴다는 거예요. 이것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폭발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물에 있는 그 중성자가 이 연쇄 반응이잖아요. 연쇄 반응, 원자력의 반응은. 그 연쇄 반응을 떨어뜨리는 데는 되게 좋아요. 근데 너무 심하게 떨어뜨려요. 물은.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체 연료의 5%만 태우면 그 다음부터는 반응이 안 일어나요. 그게 과거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압 경수로 방식이. 근데 이 용융염이나 금속은 중성자의 움직임, 중성자가 가운데서 매개를 하는 거거든요. 연쇄 반응에 있어서 그것을 폭발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물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떨어뜨리지 않아요. 그 중간 단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핵 연료가 훨씬 바짝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 연료를 재처리하는 목적으로 처음에 개발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죠? 또한 이제 용융 금속 같은 경우는 원자로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지금 이제 이런 말 후쿠시마 같은 경우도 그 배관에서 식혀지지 않으니까
잔열이 계속 나오거든요.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은 그 물이 계속 끌어올라요. 원자로를 갑자기 셧다운 시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때 지진 때문에 전기계통이 고장나서 모터가 고장이 난 거 아니에요. 바닷물을 끌어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잔열이 있단 말이에요. 계속 끌어올라서 결국 폭발된 거잖아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최소한 금속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굳어버린다. 그 농도이 123도였잖아요. 물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안정성이 훨씬 올라간다는 부분이 있어요. 또 납은 방사능을 차폐를 하잖아요. 거기다가 중성자들의 움직임을 떨어뜨리지 않아서 원료를 훨씬 바짝 태울 수 있다. 그래서 20% 이하의 농축도를 가지고도 잠수함 수명이 끝나는 동안 갈 필요 없다. 이게 상업적으로 엄청나게 매력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의 선박, 그게 아마 나트륨 기반의 고속정 신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배 건조할 때 딱 들어간 핵 연료 20% 이하의 농축도, 배 수명이 끝날 때까지 연료를 한 번도 재보급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자, 이 정도 크기다. 작죠. 여기서 엄청난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도 네, 한 40년간 쓸 수 있는. 자, 이걸 정리를 해보면 이제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에서 보고한 거죠. 국방부 장관은 미국 국방장관하고 회의가 있어서 못 오고 차관은 출장을 갔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의 관리실장이 이걸 보고를 했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원자로에 탑재될 원자로 또는 무장체계에 등 건조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확보 중에 있으면 안정성 확보했다는 거죠. 제반 여건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다. 그 원자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드린 거고 30대 중후반에 선도함 진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산한다는 거잖아요. 네. 자, 오늘은 우리 원자로의 국산화 이야기가 국무회의에서 등장을 했고, 제 개인이 이때까지 축적한 자료에만 보더라도 모든 것이 확인이 되고 검증이 되는 부분이다. 이게 이제 물 밖으로 나왔다. 근데 우리 5천만 인구 중에 많은 부분은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나는 이해를 못하겠고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현타를 맞이하고 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